자, 오늘은 중간 일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일부분의 내용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어휘의 유형, 어휘라는 건 우리 단어, 낱말이라 그랬죠. 단어나 낱말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유래라는 거 188쪽 7번째 줄에 있죠. 어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휘를 쓰는 집단, 어떤 집단에서 쓰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휘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한 의미나 용법, 그래서 어휘를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집단이 누구냐, 특별한 의미나 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휘를 나눕니다. 첫 번째, 어휘의 기원에 따른 분류, 기원이니까 유래죠. 유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은 자, 고유어가 있고요. 한자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습니다. 고유어는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것, 즉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어휘나 이러한 어휘가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어는 뭐냐? 한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문화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와서 외래어라 해서요. 외국어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외국에서 들어온 거에서 한자를 뺀 것이겠죠. 외국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말이 일부러 수용된 어휘, 우리말에 일부러 수용된 어휘가 외래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 마음이라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의향, 또 이거를 외래어로 보면 아이디어라고 바꿀 수가 있죠. 곧불, 고유어죠. 한자어는 감기, 외래어는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알림, 이것이 한자로는 소식이고요. 외래어, 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호롱, 등잔이고 외래어는 램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한 거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유어, 한자어, 유래어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까? 그쵸? 어휘의 기원에 따라서 분류한 거. 어휘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유어의 뜻, 그 다음에 한자어의 뜻, 이렇게 계속 나와 있죠. 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써야 하겠지만 되도록 우리의 고유한 말을 살려 쓰는 것이 좋다. 이거는 어휘를 사용하는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웬만해서는 고유한 말을 살려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어떻게 쓰니? 이거는 뭐에 관한 분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쓰는 집단하고 목적이 되겠죠. 집단과 목적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언어를 나눈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일상어, 일반어가 되겠죠. 그런데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의 은어와 속어와 전문어, 다시 말하면 은어나 속어나 전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단과 목적에 따른 분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라고 하는 거 특정 집단에서, 자, 쇠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집단에서 쓰는 말인 줄 아십니까? 범죄자 집단에서 돈을 갖다가 쇠라고 합니다. 범죄자 집단에서 쓰는 돈의 은어가 되겠죠. 또 이 잘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잘랭이는 원래는 평안북도 사투리예요. 그런데 10만이니까 삼을 캐는 사람 있죠. 삼을 캐는 사람들의 그 돈의 은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치다라는 걸 뭐 하이방치다, 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이고요. 또 저속한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 그러니까 보통 쓰는 말이긴 한데 저속한 말이 되겠습니다. 일명 속어라고 하는 건데요. 본의 속어는 쩐. 그 다음에 도망치다의 속된 표현은 폭기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어는 뭐냐? 전문 분야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이 전패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일까요? 화폐를 다루는 화폐 전문가가 쓰는 말이에요. 화폐 전문가가 쓰는 말이 전패가 있고요. 자, 도주하다. 이거는 경찰들이 쓰는 전문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어가 어느 집단에서 쓰는 말인지 우리가 알아봤죠. 자,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하면은요. 쇠라는 거는 누가 많이 쓰느냐? 범죄자 집단. 잘랭이는 신만이, 삼을 캐는 집단.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빈번하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밀 유지에 쓰는 말이 은어라는 겁니다. 특정 집단이 쓰는데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쓰는 것이 은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쩐이라는 거는 속된 표현이라 그랬죠. 전패는 전문어, 바로 화폐 전문가. 요거는 경찰이 쓰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쪽 15번째 줄부터 8번째 줄에 자, 이러한 분류가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줄에 속어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는 면에서 은어와 구별된다. 그러면 속어와 은어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은어는 비밀 유지의 목적이 있지만 속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여기 있죠.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어는 일상적인 말 또는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전문가가 쓰는 말이고 이거는 일반어가 쓰는 말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문어는 일상어와 은어, 바로 은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집단에서 쓰는 거죠. 이거 은어죠.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 이거는 일반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은어는 다른 집단하고 쓸 적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 대화할 때는 은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전문어를 보통은 써야 되겠지만 일상의 대화에서는 쉬운 단어를 써야 된다. 전문어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정확하고 바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어를 쓰죠. 뭐 의사들이나 아니면 법률 종사자들.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쉬운 단어를 써야 또 소통이 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속어는 어떤 경우에든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 속어는 어떤 경우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속된 표현이니까 잘못 들으면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 다음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금기어와 완곡어, 이거는 바로 세 번째 의미와 용법에 다르게 사용하는 분류가 됩니다. 자, 의미와 용법에 따른 분류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금기어의 뜻은 뭐냐면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는 말, 일부러 하지 않는 말. 주로 관습이나 신앙이나 질병이나 배설 따위는 입 밖으로 내기가 싫은 말이죠. 예를 들면 똥 싸다, 똥 누다. 아, 이런 말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금기어를 완곡하게 돌려 쓰는 말로 많이 해요. 한마디로 완곡어는 금기어를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한 말이 완곡어다. 똥 싸다, 똥 누다를 자연의 부름을 받다, 뭐 걸음을 모으다, 뒤를 보다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합니다. 죽다라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가다, 하늘나라로 가다, 세상을 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을 그대로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뭐 장님 이런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완곡하게 돌려 표현하는 것, 즉 어떤 의미와 용법에 따라 이렇게 분류할 때는 금기어와 완곡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금기어는 완곡하게 돌려 다르게 표현하는 완곡어로 대체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와 용법에 따른 게 금기어와 완곡어가 있다면 또 관용어와 속담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관용어하고 속담은 어쨌든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이나 문장이라는 뜻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어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관용어가 되겠고요. 속담은 민간에서 전해져 오면서 널리 사용되어 온 짧은 말이 되겠죠. 관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 속담이나 이렇게 관용어에 포함시키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손이 크다라는 말 2개 이상의 단어로 보여졌지만 정말로 손이 크다라는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씀씀이가 후하다라고 쓸 때 이것이 바로 관용어가 되겠죠. 또 발이 넓다라는 말도 진짜로 발이 넓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라고 쓰는 관용어로 대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또 서로 맞다라는 뜻의 손발이 맞다라는 이 손발이 정말 손과 발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 방식이 서로 맞다라고 쓸 때 이것이 관용어에 해당됩니다. 손과 발에 얽힌 속담은 또 이런 게 있죠.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이거는 속담인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발이 큰 놈이 득이다. 이거는 동작이 날쌘 사람이 이롭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이 됩니다. 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이거는 간절히 빌다라는 뜻의 속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속담도 관용어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용 표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2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지고요. 오랫동안 언어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서 이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의 유래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표현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표현 효과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나 문맥에 적절하게 쓰면은 효율적인 표현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일 여러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어휘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